먼저 증례를 보겠습니다. 20세 여자가 전신 피로감, 다발성 관절통, 그리고 햇볕에 노출된 피부의 발진은 과민성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양볼과 콧등 위로 붉은 반점은 나비양 발진을 의심하게 하고 또 구강 점막 교양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손목 관절의 부종과 합통은 관절염에 해당하는 소견이고요. 혈액 검사를 봤더니 백혈구가 감소되어 있네요. 그리고 항해강체 양성, 항이중가닥 DNA 항체 양성, 면역학적인 이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일단 루푸스 진단할 수 있겠죠. 저랑 예전에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굉장히 다양한 소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약물을 다 쏟아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루푸스 환자의 치료 중에서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겁니다. 일단 이 보존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요. 생명이나 장기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다뤄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이나 장기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공부를 하겠죠. 이분들이 바로 보존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요 내부 장기에 침범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감이나 통증이나 루푸스, 자가 항체를 가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보존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증례 한번 볼까요? 다시. 내부 장기 침범 찾아볼 수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피로에다가 통증에다가 또 자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분은 보존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적 치료란 무엇인가?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건요. 증상을 억제하고 환자분의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 크게 진통제와 항말라리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말라리아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어떤 기전으로 어떤 역할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마지막에 추천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진통제로는 뭘 쓸 수 있냐면요. 엔세이드나 아세트아미노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엔세이드가 진통제뿐만 아니라 해열 소염제로도 쓰이죠. 그래서 관절염증, 관절 통증, 또 심하진 않지만 장막 쪽의 염증, 그러니까 심장막 염증, 흉막 염증 이런 데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발열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상인에 비해서도 더 그 위험도가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엔세이드로 인해서 나타나는 무균성 뇌막염, 그리고 엔세이드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심근경색, 특히나 이거는 콕스2 이니비터랑 관련성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혈청의 AST, ALT 상승, 거기다가 고혈압, 신기능 저하의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 엔세이드가 아세트아미노펜보다 더 잘 듣는 환자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선택적으로 잘 주의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항말라리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요. 피부염이나 관절염,
피로감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경우는 신장을 포함한 조직 손상을 줄여준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중단하게 되면요, 갑자기 심해지는 플레어의 횟수가 증가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약제고요. 일단 부작용 자체가 굉장히 적은 약제입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약제죠. 그런데 부작용 중에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망막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약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뭐라고요? 진통제와 항말라리아 약제가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삶의 질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글루코콜티코이드입니다. 전신적인 시스테믹한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저용량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말라리아제나 소염 진통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질병 활성도가 조절이 안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 투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전신적으로 투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시점에서는 다시 감량을 시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계열은 장기간 썼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에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밖에도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벨리뮤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일단 비싸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시도를 해도 안 먹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약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협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해 볼 텐데요. 어떤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되냐면, 일단 일광 차단을 잘해야 됩니다. 직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광과민성에 의해서 발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햇빛 가리개 잘 써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금연이 중요한데요. 흡연을 하게 되면은 질병 활성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항말라리아 약제에 대한 효과가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금연은 필수고, 또 영양적인 측면에서는요, 만약에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골다공증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비타민 D나 칼슘 이런 거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되고, 거기다가 자외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비타민 D나 칼슘 섭취는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또 스트레스 같은 거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적절한 휴식과 피로감을 조절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이나 장기에 위협이 되는 경우 좀 더 이제 어떻게 강하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